고래사냥, 20살의 모험과 순정. 소리로 듣는 고전영화, 오늘은 1980년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창호 감독의 걸작 고래사냥을 소개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한 철학과 대학생이 무의미한 일상, 허수아비 대학생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모험, 즉 고래사냥을 선언하며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찾아 나선 젊은이들의 모험과 순수한 사랑을 다룹니다. 저는 이들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고래는 외부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장, 허수아비 대학생의 출항. 철학과 학생 김병태에게 세상은 회색빛이었다. 아침이면 우유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고 지하철에 매달려 학교에 갔다. 시험 때면 연필을 굴려 겨우 정답을 찾았고 수업이 휴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학생이었다. 병태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 철학과에 입학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는 아직도 주간지에 실린 여배우의 벌거벗은 몸매만 보아도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유치한 청년에 불과했다. 병태에게는 지독하게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는 그 여학생에게 자신의 동정을 바치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동정을 바친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 속의 병태는 그 여학생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바보 병태였다. 나는 허수아비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일상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의 여행의 이름은 고래사냥이었다. 어젯밤 10시쯤이었다. 병태는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해롭게 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차나 한잔하자는 생각에 따라갔지만 병태는 본의 아니게 여자를 여관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잠을 들었다. 하지만 상황은 엉뚱하게 돌아갔다. 다음날 병태는 경찰서에 붙잡혀 있었다. 글쎄, 이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잠깐만 시간을 달라는 거였어요. 여자는 경찰에게 설명했다. 여자는 병태가 자신을 여관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고 팔에 시퍼렇게 멍든 자국을 보여주었다. 보세요, 이렇게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아직도 있잖아요. 병태는 해명하려 했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문 게 아닙니다. 저 사실은 이 여자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길래 도와주고 싶어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병태를 도둑으로 몰았다. 아니, 누굴 도둑으로 몰아? 저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시계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는 순경 아저씨가 이미 몸을 다 뒤져봤다고 말했다. 증거가 없었기에 여자는 풀려났다. 경찰은 병태에게 말했다. 여자가 시계를 훔쳤다는 증거는 없어. 하지만 자네는 여자 몸에 상처를 입혔어. 자네는 즉결 재판을 받아야겠어. 병태가 경찰에 의해 끌려 들어가려는 순간 경찰서 안은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찼다. 입 닥쳐, 이 자식아! 뭐, 내가 네 아들이라고? 시끄러워! 누가 따들었어? 죽었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잠시 후 병태는 경찰서 구석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자네 뭐하는 사람이야? 거지입니다. 아니, 직업이 거지야? 네, 직업이 거지입니다. 이 남자가 바로 훗날 병태의 스승이자 동반자가 될 왕초였다. 왕초는 동물원에서 자다가 붙들려 왔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아무 데서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동대문에서도 잠을 잡니다. 서울이 내 이부자리입니다. 아니, 서울뿐만 아니었다. 왕초는 전국 팔 거가 제 집이 올시다 하고 호탕하게 말했다. 경찰이 왕초를 수상하게 여기자 왕초는 자신의 철학을 펼쳤다. 거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 세끼하고 잠자리만 해결되면 됩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진짜 거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설이 타령을 시켰다.
어이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장렬해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왕초는 노래를 부른 후 병태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었다. 병태가 가진 돛대를 왕초는 능숙하게 나누어 피웠다. 왕초는 병태에게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읊어주며 세상의 냉혹함을 말했다. 다 그게 그거야. 죽고 죽이고 사기치고 자살하고 전쟁하고. 왕초는 병태가 혹시 집에서 찾는 기사가 나왔나 해서 신문을 묻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병태는 솔직히 답했다. 갑자기 제 모든 생활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어요. 남극이나 북극이라도 가겠다는 거야. 응? 고래를 잡으러 나왔어요. 왕초는 그의 개똥철하게 코웃음을 쳤다. 2장 벙어리 아가씨 춘자. 왕초는 병태를 데리고 다니며 거지의 생활을 가르쳤다. 그들은 거지 세계의 철칙을 논했다. 요즘엔 깨끗한 거지한테 동량을 더 많이 주는 법이라고. 병태는 왕초에게 물었다. 아저씨, 진짜 거지예요? 거지치고 꽤 잘생겼네. 왕초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진짜고 말고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진짜 거지지. 흔히 꽤 유식한 거지군.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왕초가 말하자 병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싫어요. 고래를 잡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왕초는 화를 냈다. 고래라니, 그따위 개똥철학 피우지 마. 넌 여기가 바닷속인 줄 알고 있니? 왕초는 병태가 좋아하는 계집애에게 딱지 맞은 것 아니냐고 짐작했고 병태는 인정했다. 그 애는 아름다워요.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 애에 비하면 나는 바보 멍텅구리예요. 왕초는 특유의 거친 충고를 건넸다. 인마, 계집은 아무리 잘나봐도 너랑 똑같이 앉아서 오줌 누는 동물이야. 인마, 여자는 방귀도 안 끼는 줄 아니? 응? 그는 병태에게 연애의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처했다. 왕초는 여자에게 호감을 얻는 법을 시범부였다. 부드러운 미소, 따뜻하게 대해주기, 웃겨주기. 하지만 병태는 이미 다 해봤지만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결국 왕초가 내놓은 처방은 폭력이었다. 여자는 자기를 강하게 다뤄주는 남자한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왕초는 병태에게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때려보라고 했다. 병태는 망설였다. 용기가 안 나요. 왕초는 재차 요구했다. 날 때려봐. 나를 저 여자라고 생각하고 때려봐. 어? 괜찮아. 세게. 더 세게. 병태는 결국 왕초를 때렸고 왕초는 소리를 질렀다. 왕초가 도망치려는 병태를 잡으려 하자 병태는 두고 봐. 난 고래를 잡아올 때야. 라고 외치며 발버둥 쳤다. 왕초는 병태의 이상한 행동에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후 병태와 왕초는 여자가 많은 집결지로 향했다. 왕초의 오랜 친구 같은 여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나, 거지 서방 왔네. 왕초는 그곳에서 각설이 타령에 불러주고 공짜로 재워달라는 거래를 했다. 그곳에서 병태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경찰서에서 헤어졌던 그 여자, 춘자였다. 춘자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포주는 춘자를 예쁜 고래라고 표현하며 그녀가 새로운 아이라 매일 밤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린다고 했다. 포주들은 춘자를 괴롭혔고 그녀에게 네가 아무리 양갓집 처녀 행세해봤자 넌 소용없어 라고 협박했다. 병태는 용기 내어 춘자에게 다가갔다. 포주들에게 미란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춘자의 방으로 갔다. 포주는 왕초에게 춘자가 우성그룹 박 회장의 막내 아들이라고 둘러댔고 병태는 문을 잠그고 춘자에게 말을 건넸다. 왜? 내가 무서워요? 난 아무 힘도 없는 바보 멍텅구리 겁쟁이 병태예요, 병태. 아가씨는 이름이 뭐예요? 병태는 춘자가 자신을 싫어한다면 나가겠다고 했지만 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벙어리인 것처럼 보였다. 병태는 춘자의 멍든 곳을 걱정하며 말을 건넸다. 울지 말아요. 아까 맞은데 아프지 않아요? 어? 말은 알아듣네? 병태는 자신이 이런 곳에 처음 왔는데
왜 춘자가 이곳에 와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 순간 춘자는 울부짖었다. 안 돼, 살려주이소. 어머니, 날 데리가 주이소. 살려주이소. 어머니. 병태는 놀라 외쳤다. 아가씨는 말을 했어요. 또렷하게 말을 했어요. 아가씨는 벙어리가 아니에요. 병태는 그녀에게 고향에 가고 싶으냐고 물었다. 춘자는 고향이 우도라고, 이름이 춘자라고 말했다. 다음 날 새벽 춘자가 도망간 것을 안 포주들은 분노했다. 포주들은 왕초와 병태를 추궁하며 때렸다. 왕초는 병태를 보며 비아냥거렸다. 야, 너 거지꼴 다 됐구만. 응? 병태는 왕초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소리질렀다. 왕초는 그것이 병태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왕초는 병태에게 물었다. 너 그 계집애하고 재미 좋았냐? 병태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난 그 여자에게 동정을 잃었어요. 난 어릴 때부터 동정을 바친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왕초는 병태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순정파 총각이라고 불렀고 이들의 이야기가 주간지 톱뉴스감이거나 영화 소재가 될 것이라고 농담했다. 눈물의 웨딩드레스, 비련의 벙어리 아가씨. 병태는 춘자가 벙어리가 아니라 어떤 충격 때문에 말을 잃어버린 것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난 그녀를 구해주고 싶어요. 춘자가 고향에 데려다 줄려 하는 말을 병태는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춘자의 말을 찾아주고 싶었다. 왕초는 병태의 마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너 겨우 하룻밤 만리장성 쌓았다고 그 계집애가 네 거라도 된 기분이야? 다 건방진 수작질이야. 그런 마음 버려. 하지만 병태는 단호했다. 난 벌써 모든 걸 버렸어요. 난 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형이랑 똑같은 거지예요, 거지. 형, 저를 도와주세요. 그 애를 꼭 고향에 데려다 주고 싶어요. 왕초는 비로소 병태에게서 진심을 읽었다. 그 벙어리 계집애가 네가 찾아 헤맨 고래라도 되는 거야? 왕초는 병태를 자신의 부하로 삼고 자신을 왕초라고 부르라고 했다. 병태는 왕초라고 외치며 새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춘자를 찾아 골망으로 갔고 마침 포주들이 춘자를 잡으려 하고 있었다. 왕초와 병태는 난장판을 만들며 춘자를 구출했다. 왕초는 도망치는 차를 운전했는데 1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것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춘자의 고향으로 가야죠. 고향이 어딘데? 춘자는 충격 때문에 고향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병태와 왕초는 뚝섬, 여의도, 대마도, 양산도 등 엉뚱한 곳을 언급하며 조가심을 내자 춘자가 외쳤다. 생각났다. 우도예요, 우도! 하지만 차는 기름이 떨어져 멈췄다. 왕초는 병태에게 꼽을 친 돈이 없냐고 물었고 춘자에게도 돈이 많지 않냐고 빈정거렸다. 세 명은 춥고 배고픈 채 먼 길을 걸어야 했다. 왕초는 굶주림에 지쳐 불만을 터뜨렸다.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했어. 단 한 끼도 굶지 않는 게 이 거지의 철칙인데. 왕초는 춘자를 만두로 보인다고 짜증을 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벙어리년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이지? 병태는 춘자를 바라봤다. 예뻐요, 춘자씨. 그림 좋다. 왕초가 물었다. 그 애를 가지고 싶겠지? 병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4장. 기적의 검문소 통과. 그들이 마을 근처를 지날 때 포주들이 쫓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초는 병태와 춘자를 헛간에 숨기고 도망가자고 재촉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 했으나 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왕초는 기지를 발휘했다.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왕초는 자신의 얼굴에 시커먼 숯을 칠하고 선글라스를 낀 채 장님 행세를 했다. 이 사람은 벙어리 옳습니다요. 당신도 일행이요. 예. 군인이 벙어리도 신분증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며 일단 내리라고 했다. 왕초는 자신이 앞 못 보는 장님이며 춘자는 벙어리라고 설명했다. 왕초는 자신의 지팡이를 보여주며 앞 못 보는 사람이 혼자 살아가려니 다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에게 자신들이 우도로 가는 길이며 이 마음씨 착한 벙어리 부부가 고향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며 자신을 동행하는 중이라고 거짓말했다. 군인들은 믿는 듯했다. 자,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때 한 군인이 외쳤다. 잠깐! 누가 속을 줄 알았어? 말을 알아듣는 벙어리가 어디 있나? 왕초는 기겁하며 춘자의 발을 세게 밟았다. 춘자는 소리내지 않고 벙어리 연계를 이어갔다. 왕초는 춘자의 상에 소리쳤다. 자, 보셨죠? 진짜 벙어리가 아니라면 아야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군인은 미안하다며 실례를 했다고 사과하고 다음 버스를 타라고 권했다. 왕초는 겨우 풀려났다. 버스를 피한 왕초는 춘자 때문에 위기를 넘겼다고 고마워했다. 하지만 우도까지는 아직 반도 못 왔고 포주들은 계속 쫓아올 터였다. 왕초는 지쳐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봐 병태, 우리 계집애하고 여기서 헤어지고 돌아가자, 응? 병태는 분노했다. 그건 무책임한 짓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왕초는 결심이나 약속 따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했고 병태는 왕초의 태도를 편리한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결국 왕초는 난 한 발짝도 못 가겠다. 가려면 네가 데리고 가! 라며 버텼다. 5장 사랑의 무게, 희생. 춥고 배고픈 세 사람은 산중에 있는 한 식당에 들렀다. 그곳은 화물차가 쉬어가는 곳이었다. 병태는 국밥 3그릇을 주문하고 돈은 쟤를 넘어갔다 오는 길에 주겠다고 말했다. 식당 주인은 외상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때 화물차 운전사가 나타났다. 그는 춘자를 보더니 군침을 삼키며 말했다. 그 색시 내 차에 태워주면은 내 국밥 10그릇은 살이다. 아니 10그릇 아니라 100그릇이라도 샀지. 식당 주인은 화를 내며 그들을 쫓아냈다. 시끄러워요! 빨리 나가! 왕초는 춘자를 보며 말했다. 이봐, 벙어리, 정말 고향에 가고 싶나? 이젠 글렀어. 우도는커녕 이 산맥도 못 넘을 거야. 그는 여기까지 온 것은 병태의 힘이었다고 인정했다. 왕초는 춘자의 아픈 몸을 걱정하며 자신이 왕초 자격이 없다고 자책했다. 병태가 약이라도 사 먹여야 할 텐데 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 춘자는 왕초와 병태 몰래 화물차 운전사에게 갔다. 춘자는 운전사에게 물었다. 이 죄를 넘으실 겁니까? 운전사는 춘자를 보며 제안했다. 마, 저 화물칸 아니라고 조탁하면 타고 가소. 춘자는 그들에게 화물차를 얻어냈고 운전사는 잠시 눈을 붙인 뒤 떠난다고 했다. 병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왕초는 춘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 병태가 춘자를 찾으려 하자 왕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곧 오겠지 뭐. 소피 보러 갔나? 병태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춘자를 애타게 불렀다. 춘자는 트럭 운전사의 차 안에서 울고 있었다. 병태는 트럭으로 달려갔다. 그는 작은 봄으로 운전사에게 덤벼들었고 왕초까지 합세했다. 병태는 분노하며 운전사에게 맞섰다. 꺼져! 꺼지란 말이야! 운전사는 병태와 춘자 그리고 왕초가 짜고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 오해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결국 병태는 더럽다는 말을 남기며 운전사를 밀쳐냈다. 병태는 춘자에게 왜 그런 짓은 했냐고 물었다. 춘자는 미안하다며 울었다. 병태는 춘자를 데리고 제를 넘는 차에 이미 운전사를 돌려보낸 그 철학이 올랐다. 왕초는 병태에게 말했다. 이 병태, 이제 보니까 여간 내기가 아니던데? 아파서 빌빌대던 녀석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지? 어? 사랑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가? 병태는 왕초에게 소리쳤다. 입 닥쳐! 넌 사랑을 말할 자격도 없는 더러운 놈이야! 병태는 왕초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비난했다. 병태는 왕초에게 말했다. 너는 이 벙어리한테 사랑을 배워야 돼. 얘는 내 아픈 몸을 구하려고 자기 몸을 버리려고 했어. 바로 그게 사랑인 거야.
왕초가 반박하려 하자 병태는 덧붙였다. 너처럼 벙어리를 남한테 뺏길까봐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질투일 뿐이지. 병태는 왕초에게 이 차가 멎으는 즉시 헤어질 것이라고 통보했다. 왕초는 비아냥거리며 우도까지 어떻게 갈 거냐고 물었고, 병태는 내 혼자 힘으로 춘자를 고향에 데려가겠어! 라고 선언했다. 6장 우도 그리고 깨달음. 왕초는 트럭에서 내린 후 병태에게 춘자를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라고 충고했다. 그는 병태가 조금 어리벙덩하지만 쓸만한 녀석이라고 평가했다. 병태와 춘자는 함께 걸었다. 왕초는 배고픈 춘자를 위해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왕초는 길거리 장터에서 할머니의 안경을 훔치려던 춘자를 발견했다. 춘자는 엄마에게 줄 안경을 사려고 했으나 돈이 없었고, 안경 주인은 춘자를 도둑년이라며 경찰에 넘기려고 했다. 마침 심부름을 하러 갔던 왕초가 돌아와서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안경 주인에게 춘자를 제 동생들이라며 감쌌다. 왕초는 춘자에게 안경을 사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병태가 왕초에게 돈이 어디서 생겼냐고 묻자 왕초는 가산 정리했지 라고 답했다. 아마도 그가 평생 모았던 돈이었을 것이다. 왕초는 병태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커져 안심이 안 돼서 돌아왔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사실 왕초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체질이었지만 병태와의 짧은 성공적인 여정에 취해 있었다. 술에 취한 왕초와 병태는 바닷가로 향했다. 우도까지는 해안선을 따라 50리 길이었다. 왕초는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며 징징거렸다. 그때 그들은 바다에 놓인 자전거를 발견했고, 왕초는 잠시 빌려 타는 거지 라며 자전거를 훔쳐탔다. 그 순간 포주들이 다시 나타났다. 춘자는 포주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병태는 왕초와 함께 포주들을 따돌리려 했고, 왕초는 강물에 빠지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왕초는 춘자가 어디 갔냐고 물었다. 병태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갔어요. 춘자는 이미 고향인 우도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배를 탔다. 춘자는 마지막으로 병태를 향해 소리쳤다. 병태씨, 따라오지 마이소. 그동안 고마웠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요. 병태는 춘자를 따라갈 수 없었다. 왕초는 병태에게 서울로 돌아오거든 돈 가지고 와서 시계를 찾아가라고 소리치며 그 둘은 다시 길을 나섰다. 춘자는 마침내 우도에 도착했다. 춘자의 어머니는 놀라며 춘자를 맞이했다. 아이고, 춘자 할가! 니 웬일이고 와 이리 왔노? 춘자의 어머니는 춘자가 서울에 취직하러 갔다가 일자리를 못 얻고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촌년이 서울 가서 취직하기가 어디 그리 쉽더노. 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품에 안겼다. 어머니! 병태는 춘자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병태에게 춘자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춘자는 고향을 떠날 때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이 그 애의 말을 빼앗았던 것뿐이어요. 어머니는 병태의 행동을 보며 말했다. 그 빼앗겼던 말을 내 사랑이 되찾아 준 거지? 어머니는 병태에게 물었다. 얘야 병태야, 너 고래를 잡았니? 병태는 깨달은 듯 답했다. 고래는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순수한 동기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위선이었음을 인정했다. 내가 저 애랑 같이 결혼하겠다는 건 위선이었어요. 누구를 위한다는 생각 자체도 거짓이었고요. 그는 왕초에게 신나게 얻어맞았을 때, 그리고 춘자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내가 저 애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춘자는 고향에 와서야 비로소 악몽 같은 서울 생활의 꿈에서 깨어났다. 어머니는 말했다.
하지만 꿈은 곧 잊혀지지. 그리고 너, 병태. 너는 춘자의 마음속에 예쁜 고래로 남아있을 거야. 병태와 왕초는 그들의 고향인 소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래요, 왕초! 떠나는 병태를 향해 춘자가 외쳤다. 병태씨! 따라오지 마! 병태씨! 따라오지 말라니까요! 병태씨! 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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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태는 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했지만 춘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봄이 되면 다시 올게. 기다릴게. 왕초와 병태가 멀어지자 춘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왕초에 왜 벙어리야? 왕초는 뭐하는 사람이래? 내내 그게 궁금합디다. 왕초는 잠시 멈췄다. 정말 알고 싶니? 응. 왕초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병태와 함께 그의 새로운 세계로 걸어갔다. 오늘의 소리로 듣는 고전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